브뤼셀 중심가에 있는 한 건물이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금융회사 건물이지만 이곳에 무려 250조 원이 넘는 돈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이 돈을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벨기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오늘은 벨기에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국제적인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자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선물을 기대하는 시즌이지만 투자자들이 바라는 건 주가 상승이겠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릅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상황을 보면 빨리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연말 전에 뭔가 결론을 내보자고 발벗고 나섰는데요. 지난 주말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국 쪽 사람들이 독일로 날아가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고 하더군요. 트럼프의 특별대표와 심지어 그의 사위까지 베를린으로 가서 유럽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진전이 많이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에서 한 발 물러선 거죠. 나토 가입 문제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계속 나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나토 가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정말 큰 양보였어요.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던 가장 큰 걸림돌을 스스로 치운 셈이니까요. 유럽 국가들도 미국을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테니 미국도 일부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자 트럼프 쪽에서도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지켜주는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물론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 유럽이 주된 역할을 맡고 미국은 보조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구조였죠. 하지만 여기서 트럼프다운 발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돈바스 지역 말이에요. 원래 석탄이 많이 나고 중공업이 발달했던 곳인데 여기를 자유경제구역으로 만들어서 완충지대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던진 겁니다. 가자 지구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했던 그 사람답죠. 독일 총리 후보인 메르츠는 이번 회담이 상당히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고 봐도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안전보장 문제에서 미국과 법적 구속력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결국 유럽이 큰 몫을 떠안고 미국이 유럽이 원하는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는 얘기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땅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게 영토 분쟁이잖아요. 도네츠크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다 내놓으라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끊고 휴전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미국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보면 휴전 관련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해결됐다고 하더군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휴전 이후의 안전 문제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휴전을 하고 나면 그게 계속 유지되도록 누가 지킬 거냐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다들 손 놓고 있는데 러시아가 다시 쳐들어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유럽연합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주도로 평화유지군을 만들겠다는 거죠. 나토가 아니라 유럽연합이 직접 만든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이 휴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은 정보 제공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위성이나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러시아가 뭐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알려주는 역할이죠.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에게 제시할 만한 안을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알 수 있거든요. 최근 유가를 보세요.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60 밑으로 떨어졌고 미국산 원유도 $55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러시아에게도 뭔가 선물을 줘야 할 텐데 가장 빠르게 줄 수 있는 게
원유 술 제재 완화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약이 많잖아요. 이걸 조금만 풀어줘도 러시아 원유가 공식적으로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미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인데 더 많아지면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러시아가 뽑아냈는데 팔 곳을 못 찾아서 바다 위를 떠돌고 있는 원유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 전 세계 생산량이 1억 배럴인데 거의 이틀치에 해당하는 양이 지금 배 위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가 하락은 평화협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오늘이 12월 17일이니까 딱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강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철수해야 휴전 농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몇 년에 걸쳐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도시들을 다 내놓으라는 건데 솔직히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서로 갈등하길 바랐을 텐데 지금 이 세 나라는 오히려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통합된 안을 받을지 거부할지 양자택일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러시아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벌써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 대비책의 중심에 바로 벨기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까요? 지금까지 푸틴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식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도네츠크 전체를 내놓지 않으면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규모도 줄여야 하고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런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협상은 깨지고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벌써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손을 빼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계속 지원할 것인가? 이게 유럽의 가장 큰 고민이죠. 전쟁이라는 게 결국 돈 싸움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기도 사고 병력도 유지하고 계속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러시아 돈입니다. 전쟁이 터진 직후인 2022년 2월 말 서방 세계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러시아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모조리 얼려버린 거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2,9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대부분 채권이나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건데 순식간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중에서 유럽에만 2,100억 달러 정도가 있고요. 그것도 대부분이 벨기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벨기에일까요? 여기에 유로클리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청소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금융청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 때 실제로 증권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실물을 옮기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실제 증권은 한 곳에 보관해두고 누가 누구한테 팔았다는 기록만 남기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청산소죠. 유로클리어는 유럽에서 가장 큰 청산소입니다.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이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40조 유로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경 원이 넘습니다. 단위 자체가 상상이 안 되죠? 유럽 자본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러시아 자산이 여기에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해외에 보유한 달러나 유로 같은 외국 돈을 운용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곳에 맡겨뒀던 거죠. 그게 바로 유로클리어였고 전쟁이 터지자 이 돈들이 전부 동결됐습니다. 벨기에에만 1940억 유로가 묶여 있는데 그중 1830억 유로가 유로클리어 한 곳에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유럽은 이 돈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플랜 B의 핵심입니다. 원래 전쟁이 나면 적대국 자산을 동결하는 건 국제법상 허용되는 조치입니다. 이란도 1979년 혁명 이후 미국에 있던 자산이 지금까지 46년째 동결되어 있거든요. 유럽연합도 전쟁 직후 러시아 자산을 얼렸는데 6개월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때문이었죠.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동결 연장을 할 때마다 헝가리가 반대 입장을 내세워서 유럽연합 집행부를 괴롭혔어요. 이번에 유럽연합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헝가리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죠. 유럽연합 조약 122조에 긴급 조항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합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 없이 한번 결정하면 계속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헝가리가 반대하든 말든 일단 통과시키면 그냥 밀어붙일 수 있죠. 그러면 유럽에 있는 1940억 유로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동결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까요? 소유권자는 분명히 러시아입니다. 대부분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니까요. 원금에 손을 대면 엄청난 무관 생깁니다. 국제법 위반이 들고 일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게 채권 형태라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요. 만기가 되면 원금이 상환되는데 상환되기 전까지는 이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자예요. 동결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러시아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 이자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어요. 지난해만 해도 37억 유로를 러시아 동결 자금의 이자로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이건 국제법상 전혀 문제없는 합법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유럽연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이 1,7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군사 지원, 인도적 지원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죠. 미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했고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지원을 대폭 줄일 겁니다. 그럼 유럽이 미국 목까지 떠안아야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2026년과 2027년 2년 동안 1,350억 유로 정도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이 이 중 3분의 1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과거에는 유럽 1, 미국 1, 기타 3분의 1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미국 몫을 유럽이 떠안겠다는 겁니다. 그럼 900억 유로를 2년에 걸쳐 마련해야 하죠. 유럽연합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900억 유로가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납세자들 세금으로 낼 필요가 있냐는 게 유럽연합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러시아 돈이 눈앞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온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유럽연합 예산을 담보로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우리 금고에 튼튼한 자산이 있으니 이걸 보증으로 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죠.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깔끔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유럽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막대한 돈이 우리 수중에 있는데 왜 안 쓰냐는 거죠. 두 번째 옵션이 바로 이겁니다. 유럽연합 예산 대신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잡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러시아가 마음대로 꺼낼 수 없는 돈이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금융시장에서 900억 유로를 빌리는 겁니다.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요. 그럼 나중에 이 빚은 어떻게 갚느냐?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받을 전쟁 배상금으로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유럽연합은 진심입니다. 일명 배상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켰으니 러시아가 배상금을 내야 하고 그 배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이걸 활용하자는 논리죠. 꽤 복잡하지만 나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재정 부담을 크게 지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900억 유로로 부족하면 그때 유럽연합이 직접 나서면 되니까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죠. 둘째,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동결 자금에도 손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그 돈이 있는 벨기에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계획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1940억 유로 중 대부분이 벨기에에 있으니까 벨기에가 동의해야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벨기에 총리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왜 그럴까요? 벨기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도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있어요. 벨기에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3분의 2가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22%밖에 안 되고요.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할까요? 오늘은 벨기에가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벨기에 총리의 이름은 알렉산더 더크로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핵심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결 자금을 활용한 사례가 역사상 없다는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동결 자금을 보관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돈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서 빌린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국제법 관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벨기에의 핵폭탄을 떨어뜨리진 않겠지만 법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런 아이디어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모스크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당하다는 이유로요.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국제중재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유로클리어 회사나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벨기에 입장에서는 이런 법적 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계속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할 텐데 그게 벨기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소송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벨기에는 유로클리어를 중심으로 유럽 자금이 모이는 금융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멋대로 돈을 끌어다 쓴다는 인식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벨기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 그리고 유로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럽에 돈을 맡겼다가 국가 간 관계가 나빠지면 원금까지 마음대로 빼가서 쓸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유럽에서 돈을 빼기 시작할 겁니다. 안전 않다고 판단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도 어려운 유럽 경제가 더 힘들어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추가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 벨기에와 브뤼셀의 금융 허브 지위가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더 무섭습니다. 이 계획은 결국 벨기에가 동의해야 실행됩니다. 만약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벨기에가 다 뒤집어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벨기에의 경제 규모를 보면 GDP가 5,65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900억 유로를 끌어다 썼다가 문제가 생기면 벨기에가 다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게 벨기에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벨기에 국민들 반응도 싸늘합니다. 여론조사에서 67, 8%가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찬성하는 22%는 소수에 불과하고요. 상대방의 동결 자금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치라는 곳에서는 유로클리어의 신용 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놨어요. 이미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로클리어도 돈을 빌리고 운영하려면 신용 등급이 중요합니다. 등급이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요. 고객들이 맡긴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 유동성, 그러니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일정 수준의 자금이 쌓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로클리어가 러시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170억 유로 정도 되는데 러시아는 벌써 이걸 압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로클리어의 다른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신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른 나라 법원에도 압류 신청을 넣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유럽연합과 벨기에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계획의 핵심인 벨기에가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벨기에가 제시하는 대안은 뭘까요? 아까 첫 번째 옵션으로 말했던 방식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차입하자는 겁니다. 유럽연합 예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그걸 차근차근 갚아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설령 문제가 생겨도 전체 회원국들이 리스크를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벨기에 혼자 떠안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거니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벨기에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희가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벨기에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건 너무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벨기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안한 배상담보대출 방식은 혁신적이지만 전례가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반면 벨기에가 원하는 시장 차입 방식은 검증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고 유럽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옵션이라는 점이 걸림돌이죠. 결국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고 어느 쪽을 택하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내일 12월 18일 목요일 유럽 정상들이 브뤼셀에 모입니다. 이 방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죠. 실무자 선에서는 입장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는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합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내일 모레의 회담이 어떤 결과를 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벨기에와 유럽연합만의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들이 켜지고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포탄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이 전쟁이 과래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산타랠리를 기대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건 다릅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죽고 다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죠. 지금 유럽 정상들이 브뤼셀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유럽 정상회담은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실무진들이 밤낮 없이 협상안을 다듬어 왔어요. 미국과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죠.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전쟁은 멈춥니다. 거부하면 계속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겁니다. 유럽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러시아도 진지하게 고려할 테니까요. 벨기에 문제도 여기서 해결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 갈등이 있으면 러시아가 그 틈을 노릴 겁니다.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실 평화협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양쪽 다 희생을 치렀고 양쪽 다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족하는 협정은 불가능해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만족하고 다른 쪽이 완전히 불만족스러운 안이라면 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타협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불만을 감수하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그 더 큰 목표는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멈춰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큰 양보를 했습니다.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동안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을 내려놓은 거니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겠다고 나섰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미국도 완전히 손을 뗀다는 건 아니에요. 정보 제공이나 감시 같은 역할은 계속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는 이미 상당 부분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푸틴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유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치를 경신하다고 있다는 건 시장이 이미 평화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원유 제재가 풀릴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끝까지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도네츠크 전체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게 과연 이득일까? 경제 제재는 계속되고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명분만 있다면 푸틴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러시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유럽과 미국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찾아서 제안하는 겁니다. 벨기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의 플랜 B가 무너집니다.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하고 전쟁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전쟁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벨기에를 끝까지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타협안이 나올 거예요. 벨기에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러시아 동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가 책임지는 범위를 명확히 제한한다든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뉴스만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트럼프가 이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든 말든 중요한 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일주일 안에 모든 게 해결되긴 어려울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방향은 잡힐 수 있어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세부 사항은 내년에 조율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죠. 적어도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벨기에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브뤼셀에 있는 유로클리어라는 회사 하나가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하지만 역사는 종종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벨기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말이죠. 내일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낼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고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수십만 명의 사상자, 수백만 명의 난민, 파괴된 도시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총소리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은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게 먼저죠. 벨기에의 돈 문제도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연합과 벨기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돈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벨기에가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벨기에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로클리어 본사 건물 앞에서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40조 유로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 유럽 최대 금융청산소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경고등을 켜고 고객들은 자금을 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법적 공격을 시작했고요. 과연 유로클리어는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금융회사를 둘러싼 국제적 소용돌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치라는 국제 신용평가 회사를 아시나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등급 한 단계 차이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피치가 최근 유로클리어를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곧 신용 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럽연합의 러시아 자산 활용 계획 때문입니다. 유로클리어가 보관 중인 러시아 돈을 담보로 쓰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고객 자산을 멋대로 담보로 제공한다는 건 금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거든요. 설령 그 고객이 적대국이라고 해도 말이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로클리어도 돈을 빌려서 운영합니다. 자체 자금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 관리도 해야 하고 시스템 투자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의 신뢰 상실이에요. 금융회사에게 신뢰는 생명과 같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고객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실제로 일부 국가들과 기업들이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에는 큰 타격이에요. 러시아는 이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유로클리어가 러시아 내에 보유한 자산이 170억 유로 정도 되는데 러시아 법원이 이걸 압류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유로클리어의 다른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신청을 넣고 있습니다. 중국, 터키 같은 나라들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죠. 이게 전략적으로 똑똑한 움직임입니다. 유로클리어를 압박해서 유럽연합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거거든요. 벨기에 정부도 압박받고 유로클리어도 압박받고 결국 유럽연합이 계획을 철회하도록 만드는 게 러시아의 목표입니다. 법적 공격은 비용도 별로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하니까요. 실제로 벨기에가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런 법적 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러시아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국제법은 복잡합니다.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동결 자금을 담보로 활용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전례가 없으니까 판례도 없고요. 그래서 법정 싸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유로클리어는 계속 불확실성 속에서 영업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불안해하고 투자자들은 주저하고 회사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러시아가 노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벨기에가 버티다 못해 손을 들도록 만드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유럽에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만약 유럽연합이 러시아 자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중국과 유럽 관계가 나빠졌을 때 중국 자산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벨기에를 지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유럽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놨거든요. 정치적 이유로 자산이 동결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 안전한 투자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일본도 조용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일본의 대러시아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스위스 같은 중립국은 더 복잡한 입장입니다. 스위스는 금융 중립성을 생명처럼 지켜왔거든요. 어느 나라 돈이든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신뢰가 스위스 금융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이 이런 식으로 자산을 활용한다면 스위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유럽 대신 스위스로 돈을 옮길 수 있죠. 스위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서 한 발 빠져 있습니다. 유럽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미국도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지만 유럽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담이 적습니다. 오히려 유럽이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미국은 돈을 덜 쓸 수 있으니까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선례가 되면 미국도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 자산을 동결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알아서 잘 처리하길 바라는 거죠.
한편 우크라이나는 이 논쟁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이 절실하거든요. 러시아 자산이든 유럽 예산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계속되어야 전쟁을 버틸 수 있습니다. 벨기에와 유럽연합이 싸우는 동안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큰일이에요. 전선에서는 매일 탄약이 소모되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돈이 멈추면 모든 게 멈춥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벨기에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벨기에 정부와 직접 접촉하면서 우리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하지만 벨기에도 자국 이익을 지켜야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유로클리어라는 한 회사를 둘러싼 문제가 국제 정치와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국제법의 문제, 지정학적 균형의 문제로 번진 거죠. 벨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금융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빠른 결정을 원하지만 벨기에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긴장감이 내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폭발할지 아니면 타협점을 찾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브뤼셀의 한 회의실에서 유럽 정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이 쌓여 있고 각국 대표들의 표정은 심각합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정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벨기에 총리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시계를 자꾸 쳐다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과연 이들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나고 전쟁은 계속될까요? 오늘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의미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잡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상, 러시아 자산 동결, 유로클리어, 벨기에의 딜레마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전쟁을 끝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벨기에가 동의해야 하고 벨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질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거든요. 벨기에가 원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유럽연합은 러시아 자산 활용 범위를 조금 줄이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한 합의입니다. 벨기에가 조건부로 동의하고 유럽연합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죠.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되 벨기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랜 B가 작동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강화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두 번째는 부분 합의입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 일단 시간을 두고 계속 협의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기존 방식대로 이자 수익으로만 지원하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악은 피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결렬입니다. 벨기에가 끝까지 거부하고 유럽연합도 물러서지 않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플랜 B는 무산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유럽 내부에 균열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웃으면서 지켜보겠죠.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번째는 대안 채택입니다. 러시아 자산 대신 유럽연합 예산을 담보로 하는 벨기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벨기에는 만족하지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도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단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나 네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두 가지를 섞은 절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돈의 힘입니다. 전쟁도 결국 돈으로 귀결됩니다.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주려면 돈이 필요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도 돈입니다. 러시아 자산 2,900억 달러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죠. 돈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협상력을 결정합니다. 둘째, 작은 나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벨기에는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지금 유럽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크기가 아니라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셋째, 신뢰는 쉽게 잃고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로클리어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이 사건 하나로 흔들리고 있어요. 금융에서 신뢰는 모든 것입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벨기에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넷째, 국제법은 생각보다 모호하다는 겁니다. 명확한 답이 없는 영역이 많아요. 동결 자금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다섯째, 타협의 중요성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누군가는 조금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조금 이득을 봅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최소한의 만족을 얻는 거죠. 그게 협상의 본질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내일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합의가 나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유가는 더 떨어지고 유럽 증시는 오를 겁니다. 평화 기대감이 높아지니까요. 반대로 결렬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러시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안을 내놓으면 푸틴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죠. 받아들이면 평화 협상이 본격화되고 거부하면 전쟁이 계속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건 평화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그런 평범한 삶 말이죠.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벨기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피해를 보는 건 불공평하니까요. 유럽연합과 벨기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평화와 사랑의 계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때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포탄 소리 대신 캐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벨기에 사람들도 걱정 없이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를 내고 그게 평화로 이어지고 모두가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언제든 중요한 소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평화로운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